감독님 알게 된 지도 한 27년이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처음 저한테 이렇게 일자리를 주셨던, 그때 저의 단편 영화 보고서 이제 시나리오 한번 각색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었는데, 그러고서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을 놓고 감독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돼서 그 자체 되게 영광이고, 특히나 이 작품이 헤어질 결심이 정말 지독한 사랑 영화라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항상 뭔가 다룰 엄두를 못 내는 장르 또는 영역이고 그래서 보면서도 되게 경탄스럽고 그랬는데, 정작 감독님은 되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익숙하고 또 아가씨나 뭐 박쥐도 정말 격렬한 사랑 영화였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또 뭐 올드보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복수 3부작이라는 틀에 이렇게 묶였지만, 올드보이나 그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되게 큰 사랑의 그 이야기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뭐랄까 익숙하면서도 편안함, 또 동시에 이번에 정말 정말 그 사랑 이야기의 어떤 끝을 한번 보고 싶은 뭐 그런 뭔가 그런 야심이랄까,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기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처음에 정석영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부터. 그런 야심은커녕 그냥 한국 영화 해보고 싶다. 한국말 작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때 리틀 드러머걸을 6개 에피소드를 혼자 찍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렸고, 후반 작업 중에 좀 그 향수병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영어에도 치이고, 그래서 한국어 작품, 그 다음에 그 TV 아니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좀 시네마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거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나 감독님이나 다 이 뭐 시네필들 다 그렇겠지만 그 클래식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나 꿈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 접근이 있으셨나 봐요. 애초부터 클래식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영화가 고전 영화가 되면 좋겠다. 나중에 훗날 고전으로 계속 그 상영되는 그런 영화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야 감독들 누구나 있을 테고, 저 역시도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잘 만든다는 건 너무 막연한 말이고, 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영화가 그냥 영화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그것만 가지고 난 그쪽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고전 영화에 뭐 어떤 스타일이나 문법을 흉내내는 거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막연하게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고전 스타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폭이 넓고, 그래서 어떤 누구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은 그런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의 그 스타일을 찾으면서도 너무 경박하지 않는 방법으로 훗날 보아도 다 이해될 수 있는 영화, 공감될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했죠.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 뭐 무슨 핸드폰 문자로 막 샷들이 진행된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막 핸드폰 안쪽 시점으로 이렇게 문자 너머 배우의 얼굴이 보인다거나 이런 되게 기발하고 표면상 현대적인 뭐 너무 첨단 뭐 미래적이까지 한 샷들이 막 있고, 그렇지만 영화 전체를 보고 나면 어떤 고전적인 어떤 향취 같은 것들에 젖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유성희 미술 감독님 또 이번에 새로 같이 일을 하셨지만 이제 김지영 DP 다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지 궁금해요. 그런 목표점을 놓고서. 유성희 씨하고는 그렇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됐죠, 이제는. 올드보이 때부터 뭐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0년.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전에 했던 작품은 아가씨였는데, 아가씨는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실내 스튜디오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지어놓은 세트에서 이루어졌고,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면이 강했던 인공적이고 그런 영화일 수밖에 없었다면, 이 작품은 좀 로케이션 위주이고 상대적으로 아가씨나 올드보이나 이런 영화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실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영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김지영 촬영 감독하고는 처음 만나는 거라서 말로 얘기를 좀 했죠, 내가. 좀 많이 현란하고 화려한 스타일은 하지 말자고 했고요. 특히 전반부는 되도록이면 카메라를 많이 움직이지 말자고 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트라이포드에 못을 박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도그마틱한 방법은 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되도록은 자제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테크놀로지 사용도 얼핏 보면 그 방침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나는 이것도 상당히 고전이라고 말 못해도 낭만주의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했어요. 이 문자를 보낼 때 전화기를 보는 눈이 사실은 문자를 받을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문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녀의 시점인 것처럼 전화기 안에 있는 카메라가 나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디바이스, 뭐 모던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적용됐어도 크게 그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갑작스럽지만 좀 단순 무식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와이드 렌즈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저의 되게 단순 무지한 이상한 이분법 같은 걸로 이제 감독님들을 구분해 볼 때가 있는데, 그 덕후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직선 감독님 그러면 이제 데이비드 핀처나 큐브릭, 그다음에 곡선으로 뭔가가 항상 곡선의 느낌을 펴는 쿠스트리차, 펠리니, 원이나 곡선, 그다음에 망원 렌즈의 감독님들, 예를 들면 켄 로치 이런 분들, 또 일부 그러죠. 근데 와이드 렌즈의 감독님 그러면은 박 감독님,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뭐 테리 길리엄 등등 또 뭐 이런 분들, 큐브릭도 물론 이게 무식하게 단순화시킨 거죠. 근데 저는 감독님이 되게 특히 복수는 나의 것 때부터 그런 강력한 복수는 나의 것이 정말 엄청나게 와이드 렌즈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예, 거의 뭐 일관되게 됐죠. 이번 그러면 본인은 작품도 뭐예요? 본인은 어느 파예요? 저는 뭐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이 쭉 끓는 파인데, 근데 확실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와이드 렌즈 많이 애용하시는. 근데 그 인물 간의 거리감이라든가 또는 냉한 찬 느낌 같은 게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 그래서 오히려 멜로 영화 또는 상투적으로만 생각하자면 그 사랑 이야기, 뭐 인간과 인간의 친밀감이 강조되는 그런 인티머시를 강조하는 영화들에서 뭐 좀 상대적으로 덜 쓰일 수도 있는 게 와이드 렌즈가. 이 작품에서 이 이제 정말 이 사랑 이야기 속에서 와이드 렌즈가 너무나 아름답게 쓰여진 케이스라고 보는데, 생각나는 게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박해일이 바닷가로 멀리 이제 가잖아요. 원래 스토리보드는 어, 그게 그냥 카메라 옆에서 출발해가지고 멀어지는 하나의 샷이었거든요. 그냥 그 엄청난 망원 렌즈로 촬영하셨던데 거기 보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게 비캠이야. 그러니까 원래 줌렌즈로. 계획은 원래 계획은 그냥 와이드 렌즈로 롱샷 롱테이크였어요. 예. 그냥 하나의 샷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지.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박해일 씨가 이렇게 점이 될 어두 때까지 그렇지. 점이 예. 되기도 전에 이미 안개와 어둠 때문에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예. 화면이 그냥 뿌연 어둠으로 찬 그런 상태에서 끝낸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결정적인 장면이고 그 만조와 석양을 기다린다 이번에 놓치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 만반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촬영팀도. 그래서 예. 비캠이 이제 숨어가지고 그 망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어, 그걸 재생시켜 놓고 보니까 이걸 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정말 너무 압도적인 명장면, 되게 격정적인 그 막 파도에 그러니까 휩쓸리면서 박해일 어, 씨가 파도도 좋았지 또 박해일 연기도 좋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예. 점연기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 되겠더라고요. 파도와 박해일에게 미안한 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용했습니다. 박해일 씨가 이제 처음에 너무나 정돈된 깔끔한 각이 져 있는 사격장에서 이제 음, 사격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음, 마지막에 그 이제 어떤 음, 직선도 없는 그 막 모든 것들이 어, 뒤끓는 막 어, 어, 뒤섞여서 용솟음 어, 치고 어, 막 정념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 음, 바다에서 음, 그렇게 음, 끝나버리니까 음, 참 음, 마음을 뒤흔드는 그 격렬한 그 느낌 같은 게 음, 정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영화에서 자주 나오지 않았던 망원렌 음, 그 장면이 포착되어 있는데 어, 어, 박쥐에서의 그 마지막 바다 장면 막 그 불타고 음, 구두 남고 막 고래가 나오고 음, 그것도 물론 어, 되게 황홀했었지만 이건 완전히 또 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근데 또 그 비캠의 어떤 현란한 어떤 그런 촬영이 있었던 거 보니까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한. 근데 박해일은 정말 원래 그렇게 감정을 잘 막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 배우 자신이 예, 그냥 좀 싱거워 보일 정도로 그런 가만히 있는 그 가끔 툭툭 이상한 말이나 던지고 그러는 사람인데 거기서 막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 부하 형사에게 막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그러면서 예, 제 감정을 막 처음으로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져 가면서 막 물 뒤집어 예, 쓰고 어, 정말 엉망인 상태로 이렇게 글자 그대로 붕괴되어 갈 때 예, 그 연기가 저건 정말 박해일 좀못 보던 모습이고 네. 참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예, 처절하고 슬픈데 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또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한 발 음, 늦게 찾아온 격정이잖아요. 이미 때를 그렇죠. 놓친 격정 같은 건데 맞아요. 그래서 더 슬프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러니까 해주는 그때 자기 발밑에 바로 글자 그대로 발밑에 그녀가 예,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고 그또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찾아보겠다고 또 멀리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음, 뒷모습은 더 불쌍하죠. 그 이제 그토록 깔끔하고 칼 같았던 이제 박해일을 이제 그 음, 지경으로까지 만든 것이 이제 음, 결국은 탕웨이 음, 설애라는 인물인데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그 설애라는 인물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많은 고통의 레이어들이 막 있는 사람인데 음, 또 그 와중에 또 강력한
그 자존감의 어떤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그 그렇죠. 단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봐주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어찌 음. 보면 생애 처음으로 품격 있는 사람을 만난 박해일과의 만남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사람을 만난 거기서부터 뭐 사랑과 슬픔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감독님도 뭐 한국어 작업이 그리웠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탕웨이 배우님도 보면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떠듬떠듬 한국어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모국어로 대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존엄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존재감이 확 상승하는 듯한 그 그렇죠. 눈빛과 말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 느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외국에 가서 더듬더듬 안 되는 언어를 하다가 음, 모국어를 할 때 그런 것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한국에서 그 이방인으로서 위축된 감정으로 나의 언어가 뭔가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그 어느 순간에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 이 말은 내가 진짜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어라는 상태가 됐을 때 쭉 자신 있게 하는 그런 때 어떤 쾌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어 영어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니만큼 중국 사람을 그러니까 외국인을 캐스팅했을 때 저는 그게 더 제 욕망이 더 충족이 된 것이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언어에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고드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도 안 될 테지만 또 반대로 공부해서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를 쓸 때도 있죠. 남녀 주인공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 둘은 또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통역기도 나오고 단어 하나하나에 또 감정이 늦게 도착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언어의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랑이란 것이 항상 엇갈림이나 지연됨 이런 거로부터 여러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를 해도 하고 싶은 말을 한 덩어리로 하지 않고 그냥 한 문장 따로따로 쪼개서 보내잖아요. 심지어 한 단어, 네. 심지어 뭐 물음표, 심지어 느낌표 하나도 따로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즉각적인 소통을 당연히 좋죠. 누구나 그걸 원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런 통역 앱을 사용해서 계속 지연되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他见过我那样子，他闻过我那味道，他听过我的故事。 그는 나를 보았고 내 냄새를 맡았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 존엄성 같은 것이 갑자기 확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까? 갑자기 그렇죠. 모국어 예. 할 때 그 그렇죠. 느낌. 예.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그 품격을 갖고 대해준 단 한 명의 사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형사였던 거니까. 뭔가 품위라든가 뭐 위엄이라든가 또는 그 자신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상호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품이 있는 사람이면 뭐 하겠어요. 상대가 그걸 알아주고 상대가 또 그렇게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어야 서로가 그것이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통하고 인정되는 것인데 나 혼자만은 안 되죠. 뭐 그 천박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혼자서 뭐 이렇게 품이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둘은 그게 통한 거죠. 또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랑 또는 연애 과정이 그냥
수사의 과정으로 대체되잖아요. 예, 형사로서 잠복하면서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게 취조로서 대화를 하고 취조실에서 밥 시켜 먹 같이 이제 연애를 하면 식사를 하러 가게 돼. 밥을 먹는 게 또 가장 기본적인 코스일 텐데 그걸 이제 프리미엄 스시를 그 후배 형사를 엄청 열받게 만드는 그 프리미엄 스시 박스를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 둘만의 어떤 잠복 수사했을 때 그 아침에 와서 이렇게 굿모닝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마치 뭐 맞아요. 떨어져 있지만 동침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탕웨이가 그 살인 사건이라도 나야 내가 당신 만날 수 있지 않냐고 했어. 그렇죠. 그게 우스꽝스러우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선의 절박한 심정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설의 사랑을 짐작 못하는 또는 짐작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해준의 마음을 저는 그래서 영화를 그 BFI 런던 영화제에서 처음 보게 된 거잖아요. 영국 관객들이 그 유머나 그 개그들에 엄청 많이 웃고 자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폭소가 많았었어요. 근데 두 번 한국에서 이미 한번 봤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더 너무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멜로 영화로서 보는 근데 훨씬 더 영국 그런 편이에요. 관객들이 유머를 되게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아요. 유머의 적중률이 타율이 아주 높았었어요. 무슨 차일까요? 특이했어요. 그 항상 유머야말로 언어 장벽을 넘기 어려운 요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국에서 많이 그 웃음이 터졌던 영화도 자막으로 외국인에게 보여주면은 잘 안 되기 마련인데 이번엔 반대더라고요.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에 비해서 폭력과 노출 이런 게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웃기는 장면이 나와도 이게 웃어도 되는 장면인가? 이게 웃기라고 만든 장면, 웃으라고 만든 장면인가? 하는 그런 어리둥절하게 만든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뭐 무시무시하거나 에로틱한 분위기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웃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보통 이제 영화라면은 대부분 이제 탕웨이의 스포일링 요소지만 탕웨이의 그 첫 번째 살인을 그 첫 번째 남편의 이제 살인한 거를 정당화 시키려면은 더 이제 첫 남편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적인 거를 최소한 뭐 한 시퀀스 이상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야 더 탕웨이에 대한 뭐 그 관객의 감정이라든가 또 그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과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이었지 그래서 않았나 생각도 들어. 그 모든 소지품에 이니셜을 새기는 그런 류의 인간형이다, 기도수가. 그래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에 이제 끝판은 이제 그거죠. 문신까지 새긴 아내의 몸에 문신까지 이니셜로 새겨서 이것은 내 소유의 물건이다라는 그런 인식의 소유자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 또 엑스레이 사진 막 그 맞아서 뼈가 부러진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다가 그 엑스레이 사진 속의 팔이 손이 해준의 손으로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해준이 그런 공감, 동정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돼 그런 방법으로 좀 우회적으로 해보려고 했죠. 예. 감독님 뭐 원래 그 뭐 저기 사모님도 그렇지만 소문난
클래식 매니아시고 설국열차 저 찍을 때도 이제 저한테 그 쇼스타코비치 그 음, 박스 세트도 선물 주시고 그러셨었는데 그 뭐 구스타프 말러 그 트랙은 사실 뭐 감독님이 또 워낙 좋아하시는 루치노 비스콘티 영화 그 베니스에서 죽다에서 워낙 나온 그 영화 말고도 네. 사실 여기저기서 상당히 네. 많이 알려진 곡이고 많이 쓰여진 네. 곡인데 근데 감독님 뭐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그 클래식 레파토리에 대한 이제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이게 과감한 선택 아닐까 그 곡을 쓰기로 선택하신 네. 게 그게 어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사용된 음악이라서.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조영욱 음악 감독하고 함께 정말 많은 교향곡을 그 장면에 맞춰봤는데 그만한 그거 비슷한 게라도 아쉬우나마 맞춰볼 만한 곡조차 없더라고요. 그 예, 장면의 성격에. 그래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뭐 여러 좋은 연주를 실제로도 듣고 녹음으로도 들었지만 정명훈 선생님의 그 서울시향 제일 감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그게 막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이었고 실제 뭐 연주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녹음도 그것을 쓸 수 있어서 더 영화에 사용하시는 예, 것이 그 버전인가요? 예, 네. 그래서 더 네. 뿌듯했습니다. 그냥 초밥 집어 먹듯이 한 칸 한 칸 잡고 오르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은 정상에. 예. 사실 이 영화를 보면 뭐 폭력적인 스토리라인도 있고 범죄 느와르 뭐 스릴러적인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 사실 탕웨이 박해일 두 사람 다 되게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그 귀여움의 디테일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반복 관람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디테일들을 또 매번 더 발견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주는 어떤 긴 영혼이나 느낌들이 되게 격정적이고 인간의 막 붕괴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그 깨알 같은 어떤 귀여움들 이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디테일을 보는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녀 주인공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하이 앵글에서 그 스시 박스셋을 먹고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둘이 합이 척척 맞으면서 사실 얼굴도 나오지 않고 검은 테이블에 손만 나오는 건데 사실은 되게 뭐 일반적인 사랑 영화에서 볼 수 없는 되게 진기한 체험이잖아요. 그런 걸로 두 사람의 어떤 교감 같은 게 보여진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감독님은 계속 사랑 영화를 찍어주셔야 한다.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서 고맙고 이게 어려운 촬영 기간 중에 어렵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